고발당한 며느리. 옛날에 이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대감의 아내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냥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대꾸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다리까지 부러뜨려 놓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이대감도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거역하고 게을러 터지면서 늘 먹는 것만 밝힌다는 죄명을 씌워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 집 하인 장 씨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었지요. 예, 증인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이대감 부부가 그의 말을 듣고 갑자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지요. 그럼 어느 측 증인이 되고 싶으냐? 이대감님 측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대감 부부는 웬 횡재나며 기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저희 집 머슴입니다.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절대로 거짓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으리 저 아이가 저희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또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시부모를 거역한 것이냐? 장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저 여인은 게으르고 먹는 것만 밝혔느냐? 예, 틀림없습니다. 이대감이 거들었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 머슴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장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글쎄 몰래 돼지밥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감의 아내까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아니, 돼지밥까지 몰래 훔쳐먹었다고? 나리, 그러니 다른 음식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또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이 모든 말이 너희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들을 매우 쳐라. 현명한 사또는 시부모를 벌주고 다시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짐승으로 변한 백발 노인. 토주나라 토주콜에 사람도 귀신도 아닌 백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삼두구미였지요. 삼두구미는 아내가 죽자 후처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가다가 나무꾼을 만났는데 아주 가난하게 보였지요.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삭정이를 줍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삼두구미는 부잣집에 중매를 설 테니 딸을 팔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돈을 받고 큰딸을 내주었지요. 큰딸은 삼두구미를 따라 깊은 산중 높은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삼두구미는 두 다리를 뽑아서는 큰딸에게 주었지요. 마시를 다녀올 테니 그동안 이 다리를 먹어야 한다. 큰딸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그녀는 마른 너를 들추고 두 다리를 숨겼지요. 그리고 삼두구미에게는 다리를 먹었다고 속였습니다. 삼두구미는 정말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다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마른 널 밑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자 삼두구미는 머리 셋에 꼬리 9 달린 요괴로 변하더니 큰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삼두구미는 다시 백발 노인으로 몸을 바꾸어 나무꾼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무꾼을 속여 둘째 딸을 데려왔으나 둘째 딸 역시 두 다리를 먹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였지요. 삼두구미는 다시 나무꾼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면 언니들이 친정 나들이를 올 터인데 가져올 물건이 많아서 셋째 딸이 가서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딸은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지요. 깊은 산속 높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가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볼 수 없자 셋째 딸이 의심이 들었지요. 우리 언니들은 어디 있나요? 삼두구미는 잔소리 말라며 죽일 듯이 야단을 쳤습니다. 두 다리를 뽑아 들이밀고는 이것을 먹어야 살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지요. 셋째 딸은 두려움을 꾹 참고 갖은 아양을 떨다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가 가장 좋아요? 이 다리를 먹는 사람이 가장 좋지. 그럼 뭐가 가장 싫어요? 날달걀과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와 무쇠 덩어리. 왜 싫어요? 삼두구미는 별걸 다 알려 한다며 마시를 나갔습니다. 셋째 딸은 날이 새도록 궁리를 하다가 장작 불을 태워 다리를 태웠습니다. 남은 뼈는 천으로 둘둘 감아 배에 둘렀지요. 그리고 날달걀과 버드나무 가지, 무쇠 덩어리를 숨겨두었습니다. 열흘 때 되는 어느 날 삼두구미가 돌아왔지요. 다리를 먹었다는 셋째 딸의 말을 듣자마자 내 다리야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의 배에서 예 하는 대답이 들렸지요. 삼두구미는 흐뭇하게 웃으며 셋째 딸을 칭찬했습니다. 셋째 딸은 삼두구미의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날달걀이며 버드나무 가지가 왜 싫어요? 가끔 천귀가 땅에 이를 묻는데 날달걀은 눈, 코, 입이 없으니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면 그만이고 동쪽으로 뻗은 나무 가지는 뻣뻣하여 한번 후려치면 팔다리가 저려 꼼짝도 못하고 무쇠 덩어리는 불에 넣어도 타지 않으니 내가 조화를 부릴 수가 없지. 천하의 영감이 그깟 걸 이기지 못한다고요? 난 못 믿겠어요. 그런 말 말거라. 날달걀을 맞으면 얼굴이 까져서 앞을 못 보고 무쇠 덩어리를 맞으면 가슴이 답답해져 살 수가 없느니라. 삼두구미의 말이 끝나자마자 셋째 딸은 머리에 이를 잡아주겠다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날달걀과 버드나무 가지와 무쇠 덩어리를 내놓았지요. 삼두구미는 손을 내저으며 물러서더니 머리 셋에 꼬리 9인 요괴로 변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자 셋째 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영감 말이 정말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러고는 버드나무 가지를 마구 휘두르니 삼두구미가 기겁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셋째 딸은 날달걀과 무쇠 덩어리를 던졌지요. 삼두구미는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니 축 늘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딸은 언니들을 찾아 나섰지요. 방방이 다 뒤져도 보이지 않으니 울면서 언니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 방에 있단다 라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앙상한 뼈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눈물을 흘리며 치맛 자락에 뼈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고이고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임금을 구한 구렁이. 고구려의 왕궁인 평양의 안악궁 뒤에는 대성산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성산에 터줏 대감처럼 사는 큰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이 구렁이는 1년에 한 번씩 백두산 산정에 있는 연못으로 목욕을 떠났습니다. 구렁이가 떠나기 사흘 전부터 큰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며 검은 구름이 내려덮이면 구렁이는 그때 검은 구름을 타고 백두산으로 간다는 것이었지요. 고구려 보장왕 27년 중국 당나라가 고구려로 쳐들어와서 평양성은 쑥대밭이 되고 보장왕은 당나라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장군은 평양성 밖에 형장을 만들고 고구려의 고관들과 보장왕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당나라 장군이 형을 집행하려는 날은 마침 5월 단오는 날이었습니다. 보장왕과 고구려의 충신들은 모두 꽁꽁 묶여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지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무지막지한 당나라 군사들은 신바람이 나는 표정으로 보장왕과 중신들을 형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평양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장왕은 결박을 당한 채 눈을 꼭 감고 형장에 앉아 있었으니 왕은 일국의 왕답게 당당히 죽어가리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왕은 감았던 눈을 떠서 형장 주위에 몰려든 백성들을 둘러보았지요. 백성들이여, 이 못난 왕 때문에 외적의 시달림을 받게 하였소. 진정 이 왕을 원망해 주오. 내가 죽어 혼이 있으면 반드시 이 서력을 풀어주리다. 왕은 최후의 각오를 하고 다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북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울리고 북소리에 이어 호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의 집행 시각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이윽고 18원 칼을 둘러맨 10여 명의 망나니들이 춤을 추며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맑게 개었던 하늘이 벼랑간 캄캄하게 검은 구름에 뒤덮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뇌성 병력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빗줄기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하였지요. 이렇게 되자 당나라 군사들은 형을 집행하기는커녕 무서워 우왕좌왕 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성산 쪽에서 난데없는 붉은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 불기둥을 쳐다보았지요. 갑자기 형장은 물론 온 천지가 캄캄해지며 바로 앞에 사람들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날이 다시 환해지며 전과 같이 맑은 하늘이 보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꽁꽁 묶여있던 보장왕과 중신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상감 마마께옵서는 하늘을 날고 계시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지요. 대성산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던 하늘에 흰 구름이 보이고 왕과 신하들은 그 구름에 올라탄 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성산의 구렁이가 상감마마를 백두산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로구나.
백성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성산을 지키던 터주 대감이 왕과 신하들을 백두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당나라 군사들은 모두 겁을 집어먹고 집행은커녕 본국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김덕령 장군의 사당. 조선 명종 22년에 태어난 김덕령 장군은 형 덕홍과 함께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김덕령이 25살이 되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김덕령은 형과 함께 앞일을 의논했습니다. 형님, 우리에겐 훈련된 군사를 모을 힘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도 왜군에 맞서 싸울 장정들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다. 각 고을에 경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해야겠어. 김덕령은 형의 의견에 따라 여러 고을에 경문을 띄워 의병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모여들었지요. 의병의 숫자는 순식간에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선조 임금은 김덕령에게 형조 좌랑이라는 직함과 함께 충용장이라는 군호를 내렸지요. 그 후 각처의 의병이 충용군에 소속되자 김덕령은 의병장이 되어 곽지우 장군과 함께 권율의 지휘 아래 영남 서부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조 29년에 지금의 부여군에 해당하는 홍산에서 이 몽학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덕령은 권율의 명을 받고 난을 진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반란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군, 난이 평정되고 이 몽학은 조정으로 압송되었다 합니다. 그게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더 이상 헛걸음을 마시고 이 길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김덕령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김덕령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나를 포박하기 전에 까닭을 밝히시오. 네 놈이 이몽학과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와서 변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몽학과 내통을 했다니 가당치 않은 모함이오. 옳고 그름은 조정에서 가려줄 것이야. 결국 김덕령은 모반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20일 만에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이때 장군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현종 2년에 억울함이 밝혀져 관직과 자기가 회복되었고 현종 9년에는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조는 그에게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지어 뜻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김덕령 장군의 묘는 충장사 뒤에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배제마을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충장사로 옮기기 위해 묘를 파보니 놀랍게도 수의와 뼈가 삭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장군이 죽은 지 40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지요. 책을 공경한 사람. 옛날에 연암 박지원이 장인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말하였지요. 아니,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글 공부를 한 적이 없단 말인가? 사대부가 그러면 안 되지. 오늘부터 나에게 글을 배우도록 하게. 장인은 박지원에게 맹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동생에게 사회의 교육을 맡겼지요. 동생은 박지원에게 사기를 비롯하여 여러 역사책을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박지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여 유교에 관한 책들은 물론이고 농학 등 실용학문을 다룬 책들을 읽었지요. 그런데 박지원은 책 읽는 속도가 아주 느렸습니다. 남들이 서너 장 보는 동안 겨우 한 장을 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처남이 박지원과 함께 책을 읽다가 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매부는 어찌하여 책을 그리 더디게 읽으시오? 그러자 박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워낙 느려서 기억력도 나쁘다오. 아무리 책을 반복하여 읽어도 도통 외우지를 못하니 책을 덮으면 금방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오. 처남은 박지원이 책을 읽는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책을 더디게 읽는 이유를 알 것 같았지요. 매부는 책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며 읽는군. 재판관이 판결할 때 작은 것이라도 모두 따져 신문하듯 읽는구나.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느렸던 것이구나. 박지원은 책을 읽을 때 끊임없이 생각하고 따져가며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또한 박지원은 책의 내용을 모두 믿지 않았지요. 곰곰이 따져 결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박지원은 이처럼 나름의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글쓰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문학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지요. 박지원은 소설을 통하여 양반 계층의 부도덕성과 거짓된 생활을 폭로하고 위선과 무능함을 풍자했습니다. 박지원이 30살 때쯤 가족들을 경기도 광주로 보내고 혼자 한양의 탑골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 무렵 박지원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끼니를 잊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요. 그래도 그는 온종일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여름 날밤 함께 글 공부를 하는 선비인 이서구가 박지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지원은 양식이 떨어져 사흘째 굶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주 태평스러웠습니다. 맨발로 문지방에 앉아 행랑아범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박지원은 이서구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내 사흘째 굶고 있었는데 행랑아범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그 품삯으로 쌀을 사와서 밥을 지었다네. 덕분에 오랜만에 밥을 배불리 먹었지. 자네도 출출하면 이리 와서 식사를 좀 하게. 아닙니다.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가? 내 방으로 가세. 박지원은 꾀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째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빗지 않았던 모양이었지요. 박지원이 방에서 마주 앉자 이서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광주 대구로 가시지 않고 어째 여기서 혼자 지내십니까? 여름철이어서 한양에 남아있는 것이라네. 광주집은 시골이라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개구리들이 하도 울어대어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을 돌봐주던 여종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게 말일세. 의리 없게도 눈병이 나자 나를 버려두고 달아났다네. 자기 딴에는
양식도 없는 집에서 괴팍한 주인의 수발을 드는 것이 괴로웠겠지. 박지원은 자기의 일을 남의 일처럼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끼니는 어찌 해결하시나요? 행랑아범에게 얻어먹는 거지 뭐. 이제는 제법 친해져서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다네. 박지원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방 싱글벙글했습니다. 이서구는 그날 밤 박지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촛불을 끄고 누워서도 대화가 이어져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사들이 그를 찾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원은 제자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끼어들기 쉽다며 제자들에게도 늘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으라고 권하였지요. 특히 박지원은 책을 대할 때 예의를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책 앞에서는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지 말며 졸지도 마라.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고개를 돌려 책을 피하라. 책장을 넘길 때 침을 바르지 말고 손톱 자국을 내어 표시해서도 안 된다. 책 먼지는 털어내고 존벌레는 없애며 맑은 날에는 책을 햇볕에 말려라.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교정을 봐서 종이 조각을 끼워 넣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붙여주며 책을 묶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박지원은 이처럼 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진정 책을 사람처럼 공경한 최고의 문장가였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의 주검. 박문수 어사와 신하 돌쇠가 전라북도 완주 근처에 갔을 때였지요. 지금까지 멀쩡하던 돌쇠가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박어사는 돌쇠를 조용한 주막에서 쉬게 하였지요. 돌쇠가 알아눕자 박어사는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나 보구나. 돌쇠는 박어사 앞에 누워있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억지로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요. 어사는 이런 돌쇠를 며칠 쉬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야, 나는 며칠 이웃 고을을 돌아보고 올 테니 몸조리 잘하고 있거라.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야지요. 너는 좀 쉬래도. 방을 나온 어사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저 방에 있는 내 일행이 몹시 아픈가 보오. 부디 잘 돌봐주시오. 박어사가 주인의 손에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지요. 염려 마십시오, 나리. 근처에 용한 의원님이 있으니 잘 돌봐드리지요. 주막을 나온 어사는 혼자 이웃 고을로 향하였지요. 박어사가 이웃 고을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박어사가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돌쇠야, 어제까지 끙끙 앓더니 벌써 일어난 것이야. 아무튼 어서 들어오거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리 쉽게 일어났니? 그게 모두 나리의 은혜이옵니다. 나리께서 주막 주인에게 너무도 간곡히 부탁하셔서 주막 주인이 크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감격한 주인이 멀리까지 가서 의원을 데려오고 또 의원의 처방에 따라 구하기 힘들다는 값비싼 산꿀까지 구해다 주어서 이렇게 힘을 얻어 나왔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사님. 바로 그때 옆방에서 사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방에는 장사꾼 차림의 젊은이 한 사람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박어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십니까? 하도 답답한 일이 있기에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소. 답답한 일이라니요? 젊은이가 다시 한번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문을 열었지요. 정만출이라는 그 젊은이는 미역 장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일출이와 오출이라는 형이 있었지요. 그냥은 소금 장수였고 둘째 형 오출이는 비단 장수였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삼형제는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지요. 그러던 중 2년 전 어느 날 소금을 팔러 나간 큰형 일출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 오출이가 막내인 만출이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큰형님을 찾아볼게. 만약 내가 6개월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도 무슨 변이 생긴 것이야. 그때는 네가 나서서 나와 큰형님을 찾도록 해라. 둘째 형은 비단을 한 짐 지고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둘째 형 오출이 역시 6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막내인 만출이도 미역을 한 짐 지고 집을 나섰지요. 만출이는 미역을 파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형들을 찾으러 수소문하는 데만 신경을 쏟았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형이 바로 이 근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달 동안이나 이 근처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어요. 게다가 가지고 온 노자도 모두 떨어져 하도 답답하여 울음이 나왔습니다.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돌쇠가 박어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리께서 나서셔야겠네요. 그럼 네가 미역 장수를 좀 해보겠니?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마친 박어사가 정만출에게 말하였습니다. 젊은이의 사정이 딱한 듯하니 우리가 젊은이의 미역을 몽땅 사겠소. 그 대신 닷새 뒤에 이 주막에서 다시 만납시다. 혹 두 형에 대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 주시다니요. 그날부터 돌쇠는 미역 장수가 되었지요. 미역을 잔뜩 짊어지고 고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어사는 멀찍이 서 돌쇠의 뒤를 따랐지요. 그렇지만 어느 집에서도 수상한 기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의 발길이 아주 뜸해 보이는 깊은 산골로 접어들었지요. 바로 그때 나무숲의 반쯤 가리운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꽤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어쩐지 수상하구나. 저 집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펴야겠어. 돌쇠야, 저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미역 장수를 해야겠다. 너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꼼짝 말고 집안일을 살펴보도록 해라. 그러다가 내게 무슨 이상이 생기는 듯하면 번개처럼 달려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돌쇠는 얼른 담장 안이 잘 보이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단단히 자리를 잡았지요. 박어사는 미역을 지고 커다란 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집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주인장, 문 좀 열어주시오. 박어사가 소리치자 갑자기 웃음소리가 뚝 그쳤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지금과는 딴판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수상한 일이군. 박어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더욱 힘차게 대문을 두드렸지요. 미역 사시오. 아주 좋은 미역이요.
조금 뒤 대문 안에서 상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미역을 좀 팔려고 왔는데요. 박어사가 여인의 얼굴을 살피며 말하였지요. 사실 어젯밤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시름을 달래고 있던 중인데 여인은 우는 척을 하며 박어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박어사도 혀를 차며 여인을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깊은 산골이라 남편 장례 치를 일을 걱정하던 중이었지요. 미역 장수어른,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이 그러하시다니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도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가시지요. 여인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어사는 돌쇠가 숨어 있는 쪽을 향하여 한쪽 손을 가만히 들어보였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단단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박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 호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우선 윗방에 드십시오. 곧 저녁 밥상을 올리겠습니다. 박어사는 미역 보따리를 툇마루에 내려놓고 윗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의 남편 주검은 안방에 있는 모양이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가끔 들려왔습니다. 박어사가 듣기에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억지로 꾸며내는 듯 하였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산골이라 반찬이 많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상 위에는 쌀밥에 생선까지 놓여 있었지요. 저녁을 먹은 뒤 여인의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얗게 소복을 한 여인이 손에 새끼를 들고 왔습니다. 웬 새끼요? 예, 저희 집안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한밤중에 장례를 치른답니다. 한밤중 절벽에서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장례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가지고 왔으니 지금 가셔서 남편의 주검을 묶어주십시오. 지금 미리 묶어두어야 한밤중에 장례를 치를 수가 있지요. 박어사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들고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주검을 한번 만져본 박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죽으면 몸이 곧 빳빳해지는데 여인의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체온도 차지 않았지요. 이놈이 나를 속이려고 죽은 척을 하고 있군. 박어사는 새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지요. 슬쩍만 당겨도 뭉텅뭉텅 끊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어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이 물었지요. 왜 그냥 나오십니까? 잠시 소변을 좀 보려고요. 느릿느릿 밖으로 나온 박어사는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돌쇠를 찾아내었지요. 돌쇠야, 어서 네가 차고 있는 오라를 좀 주렴. 자정쯤에 내가 꽁꽁 묶은 범인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너는 여인을 감시하거라. 예. 방으로 돌아온 박어사는 튼튼한 오라로 누워있는 주검을 단단히 묶었지요. 여인은 가끔 가다 억지로 우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박어사는 주검이 있는 방 안에서 꾸물꾸물 거렸지요. 튼튼한 오라에 묶인 산의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깊자 여인이 박어사에게 다가왔지요. 이제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함께 남편의 주검을 절벽까지 운반해 주십시오. 박어사와 여인은 임시로 만든 들것에다 주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절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부인이 앞장을 서시지요.
예. 박어사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여인이 대답을 하고 앞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절벽으로 향하였지요. 박어사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 산에 올랐을 때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지요. 어느새 박어사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남편 앞에서 잠시 곡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어사가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인이 울기 시작하였지요. 거짓으로 잘도 우는군. 박어사가 코웃음을 칠 때였습니다. 울던 여인이 울음을 그치고 사내에게 속삭였지요. 여보, 어서 그 썩은 줄을 끊고 일어나세요. 저놈을 빨리 처치해야지요. 이 소리를 들은 박어사가 피식 웃었지요. 남편을 묶은 줄은 썩은 새끼가 아니라 튼튼한 오라지. 박어사가 못 들은 척을 하고 뚜벅뚜벅 주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밤도 깊었으니 이제 장례를 치르시지요. 이 주검은 제가 절벽 아래로 던지겠습니다. 그러자 죽은 척하고 있던 여인의 남편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박어사는 더욱 세게 주검을 껴안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하다니 빨리 내던져야겠어.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의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박어사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 놈이 죄 없는 백성을 얼마나 많이 해쳤느냐. 그러자 이제까지 뒤쪽에서 주춤거리던 여인이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지요. 불쑥 튀어나온 사나이는 돌쇠였습니다. 돌쇠가 여인을 쫓는 것을 본 박어사는 여인의 남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조금 뒤 돌쇠가 여인을 꽁꽁 묶어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꽁꽁 묶은 사내와 여인을 관가로 데리고 갔지요. 조사해보니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많은 장사꾼들을 박어사에게 했던 수법으로 죽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주검이 썩은 새끼를 끊고 벌떡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벌벌 떨더라는 것이었지요. 그때 사내와 여인이 장사꾼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정만출의 큰형 일출이와 둘째형 오출이도 그렇게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닷새 후 어사와 만난 정만출은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았지요. 그곳에는 이미 해골로 변해버린 여러 구의 주검이 있었지요. 정만출은 입고 있던 옷으로 형들의 주검을 찾아내어 고향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내와 여인의 집 광에서 형들의 소금 가마니와 비단 꾸러미도 찾아내었지요. 죄인들을 간가에 넘긴 어사와 돌쇠는 다음 고을로 발길을 옮겼다고 합니다. 용이 가져다준 옥대. 신문대왕은 문무대왕의 아들이지요.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를 위하여 동해에 가문사를 세웠습니다. 이듬해 5월 신하 하나가 아뢰었지요. 동해에 있는 작은 산이 떠 가문사로 오고 있사옵니다. 왕이 이상히 여겨 점을 치게 하니
이런 점괘가 나왔지요. 대왕의 아버님이 바다의 용이 되시어 사만을 지키시고 김유신 공도 33천의 아들로서 천신이 되셨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하여 성을 지키는 보물을 주려 하시니 폐하께서 나가시면 반드시 큰 보물을 얻을 것이옵니다. 신문대왕은 기뻐하며 사자를 보내어 산을 살피게 하였지요.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새는 거북이 머리 같은데 꼭대기에 한 그루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왕이 곧바로 가문사에 가서 묵었지요. 다음날 대나무가 합하여 하나가 되자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일더니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래가 지나서야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가라앉았지요. 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산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용이 나와 검은 옥대를 받치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고 합해지는 것이 무슨 까닭에서 이러는 것이야? 왕이 묻자 용이 대답하였지요. 대나무란 물건은 합쳐야만 소리가 나므로 왕께서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리게 될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본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님과 김유신 두 성인이 제게 맡기신 보물을 이제야 왕께 바치옵니다. 왕은 몹시 놀라고 기뻐하며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용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게 한 다음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산과 용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지요. 왕은 가문사를 떠났습니다. 기림사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는데 태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요. 태자는 용이 준 옥대를 천천히 살피더니 크게 놀라며 아뢰었습니다. 이 옥대의 눈금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태자는 옥대의 눈금을 하나 떼어서 시냇물에 넣었지요. 그러자 눈금은 바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은 못이 되었지요. 후에 사람들은 이곳을 용이 날아간 못이라 하여 용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대궐로 돌아오자마자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지요. 그러고는 월성의 천존고에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피리는 전쟁이 날 때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덮쳤을 때 불면 질병이 나았습니다. 가물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괴이고 바람이 가라앉고 물결은 잔잔해졌지요. 대왕은 피리를 만파신적이라 부르니 만 가지의 파도를 잠재운다는 뜻이었습니다. 만파신적은 수많은 전란을 겪은 끝에 결국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지요. 정선아리랑 이야기. 옛날 이성계가 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의 충신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많은 고려의 충신들은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이 때문에 이성계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계속하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새로운 임금을 모셔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고려의 충신들은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린 죽으면 죽었지 절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소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성계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지요.
역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인가?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텐데. 이성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람들을 보내었지요. 내가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들의 힘이 꼭 필요한데, 이들이 내 편이 되어야 백성들도 조선을 인정할 것이야. 물론 그 중에서는 이성계에게 마음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조선을 세우는데 끝까지 반대한 고려 충신들은 이성계를 피하여 지금의 개성인 송도에 들어가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가 내리는 벼슬도 받지 않았지요. 조선에서 벼슬을 하느니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고려의 충신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성계는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마을 입구에 불을 지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성계가 마을 입구에까지 불을 지르자 고려 충신들 중 7명이 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원도 정선으로 옮겼지요. 정선의 산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내 몸은 이곳 동강 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리운 가족은 지금 어디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그들은 외롭고 고달픈 마음을 한 시로 지었지요.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 장마가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며 모춘 3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를 날 넘겨주게. 그 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지은 한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지금의 정선 아리랑이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설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아우라지 나루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마을이 있었지요. 바로 유천리와 열왕리라는 마을입니다. 열왕리에 사는 처녀와 유천리에 사는 총각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요. 처녀는 날마다 동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각도 강을 보며 처녀를 그리워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열왕리의 처녀가 좋은 꾀를 내었습니다. 어머니, 동강 건너 쌀이꼬리 동백꽃을 따올게요. 처녀는 날마다 동백꽃을 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 몰래 강을 건너가 유천리 총각을 만나고 사랑을 속삭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요. 처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강 건너 총각도 오랫동안 처녀를 보지 못하자 알아눕게 되었지요. 총각이 상사병으로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처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처녀는 불어난 강을 건너려고 애썼지만 혼자 힘으로는 강을 건너갈 수는 없었지요. 그러자 그 처녀는 강가에 나가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선 아리랑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전해오는 민요의 하나로 아라리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